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이앤캐스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금융당국이 이것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규제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은 캐스터는 만약에 지금 집을 사야 된다면 네. 50년 만기 이 주택담보대출 받으실 건가요? 이게 50년이니까 네. 너무 길어서. 근데 또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사긴 힘드니까 고려할 것 같긴 합니다. 또 50년간 갚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중간에 집을 팔고 갚거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중간에 집을 팔아서 갚으면 되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니까 50년 만기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70% 정도는 대출을 받은 지 5년에서 한 7년 정도 이내의 상품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만기가 30년이냐 50년이냐라고 해서 주구장창 그때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중간에 기존 대출을 갚고 또 신규 대출을 일으켜서 다른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패턴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물론 처음부터 평생 내가 살 집을 떡하니 마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엔 조금은 작은 집으로 시작해서 경제력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덕을 좀 보면서 더 넓고 내가 살고 싶은 동네나 집으로 옮겨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50년 만기라는 오랜 기간 또 이렇게 만기가 길어지면 더 오랫동안 이자를 내야 하니까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 이런 게 그렇게 큰 장벽으로 작용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만기까지 이자 총액은 좀 커지지만 이걸 내가 오랫동안 내는 거니까 매달 나눠보면 그 달에 내는 원리금은 조금 줄어들거든요. 이걸 도리어 장점으로 생각하고 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SH수협은행이 지난달에 시중은행에선 처음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놨고요. 지금은 13곳 정도의 은행이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4분기쯤에는 인터넷 은행들도 아마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50년 주담대, 반백년 주담대 이렇게 부르던데요. 네네. 출시 이후에 얼마나 인기가 좋길래 금융당국이 점검 회의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가요? 출시되고 한 달 남짓 동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1조 2천억 원 정도 팔렸어요. 네. 뭐 단기간 꽤 큰 금액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당국이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통해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딱 주목을 하고 특히 이 상품이 DSR,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DSR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연령 제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왔는데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을 좀 잘못 짚고 해결 카드도 잘못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 주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를 끌어올린 원인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당국이 지목한 시중은행들의 상품이 아니라 정부가 지난해 8월에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더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네. 보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 3월부터 이미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3월이에요. 3월과 4월에 가계대출이 2조 3천억 원 그리고 2조 8천억 원 늘었고요. 5월에는 이보다 증가폭이 한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4조 2천억 원 정도 올해 가계부채가 늘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6조 9천억 원 거의 7조 원 정도 가계부채가 늘고 지난달에도 6조 원 넘게 이제 늘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5개월간만 따져보면 가계부채가 20조 원 넘게 늘어난 거거든요.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최근 한 달 전에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건 한 1조 원 정도 늘었으니까 이게 가계부채를 크게 늘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럼 뭐가 이렇게 가계부채를 4월 달부터 3, 4월부터 이렇게 크게 올렸나를 찾아보면 바로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주택가격 반등 얘기를 조금 했지 않습니까? 네. 석 달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집은 사야 되겠는데 라고 부동산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주택가격이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주택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불안감이 생겼고 이런 심리에 정부가 내놓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장에 진입했다라고 보여져요. 어찌 보면
부동산 냉각을 좀 막기 위해서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놨거든요. 네. 너무 냉각되니까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나서서 가계부채를 늘려놓은 거지 시중은행을 탓할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들의 50년 주담대가 뭐 DSR의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연령 제한 카드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4세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DSR 회피 수단은 정부가 먼저 꺼냈죠. 앞서 말씀드린 특례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데요. 이 상품은 주택가 9억 원까지는 DSR을 아예 안 봐요. 소득 수준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에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낮게 내놨습니다. 말 그대로 특례 상품이에요. 특별히 너희만 이렇게 해줄게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택시장 가격 방어 이렇게 하면 이게 명분으로 얘기하기에는 정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청년층 주거사다리라는 명분하고 한시적으로만 시행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죠.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의 40년 만기 상품은 신혼 또는 39세 이하만 가능하고요. 50년 만기 상품은 신혼 또는 34세 이하라는 자격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린 나이 제한이 있어서 문제가 없고 시중은행은 아무나 막 대출해주고 그러니까 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너네가 가계부채 막 늘리고 그러는 거야. 너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나이 제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논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대, 50대가 50년 그 만기에 주담대를 받으면 뭐 100살까지 갚는 거야? 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면 뭐 나이 제한이 있는 게 뭐 맞는 것 같다, 합당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당초 이런 만기를 크게 늘린 초장기 주담대가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는 게 나이 제한을 하자는 주장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를 반대하는 논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왜 청년층에게만 이런 특례 상품을 줘야 되냐라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그러니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중요하지는 네. 않거든요. 나이도 물론 이런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지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나이로 대출 제한을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영국 등에서도 나이가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긴 하지만 보조 지표일 뿐이지 절대 지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집 없는 서민은 2030 세대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나이 제한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장 자율에 좀 맡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당국이 달성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싫고 가계부채도 네. 늘어나는 걸 막아야 하는 완전히 상치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례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우회 수단을 공급하고 금리까지 낮게 해서 돈을 막 공급하고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누가 이렇게 돈 많이 풀라 했어. 뭐 이렇게 좀 화를 내고 있는 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국도 사실 이걸 좀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네. 이걸 좀 조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매번 이런 유혹을 정부가 떨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SR 40%라는 제한을 두고는 있는데 최근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DSR 예외를 인정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이 DSR 규제를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이 기준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내가 조금 더 오랫동안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걸 감내하고도 이 상품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만들어진 실수요들이 나중에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어찌 보면 인위적 수요를 정부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이제 거의 특례 보금자리론이 조금 끝물에 와 있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좀 못 받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사라지고 나면 또 지금 정부는 시중은행 50년 주담대도 제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택 실수요가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여기서 계속 이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테고 네.
지난번 이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될까라는 질문에 제가 아직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특례 상품이 사라질 때를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부동산 이야기이긴 한데요. 중국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 주에 컨트리가든이라는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 파산이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좀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이 회사가 한자로 하면 100개 원이라고 하고요. 중국 발음으로는 비구이 위안 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영어로 풀면 뭐 컨트리 가든 뭐 이렇게 회사명을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냥 컨트리 가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간 부동산 중국의 개발 회사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네.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순위가 떨어져서 5위까지 밀려났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만약에 중국에서 파산을 하면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핵심이 결국에는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을 만한 재료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기억하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에 네. 주택 관련 대출 상품들을 다시 막 파생 상품으로 여기저기 엮어서 이 상품을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막 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실화되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까지 연관돼서 같이 흔들렸던 것인데요. 이번 중국의 컨트리 가든 문제는 중국으로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 가장 제일 큰 부동산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투자한 신탁회사들 또 신탁회사에 투자한 개인들, 법인들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중국 경기를 크게 위축시킬 수는 있어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로 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한 3가지 정도가 얘기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1선, 2선 도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이나 뭐 부산 같은 큰 도시가 아니고 3, 4선 도시, 그러니까 조금은 작은 지역의 부동산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던 회사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니까 여기부터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리니 이 회사가 큰 문제를 겪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판매한 상품이 약간 폰지 사기성 상품이 네. 있었고 모럴 해저드도 회사 내에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피해가 좀 커질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던 회사가 2021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부동산 규제, 네. 구조조정 여파를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아마도 무너질 가능성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중국 경제는 위축시키되 중국에서 이 무너진 회사를 국영화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좋은 자산은 결국에는 국영 부동산 개발 회사로 다 인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